자, 안녕하십니까. 전산회계 기초 3주차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손익계산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에 있어서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표다,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보는 순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1년 365일 동안에 어느 때는 성수기가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때는 비수기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경영 성과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놓고서 봐야지 보는 순간에는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아보는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의 등장인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익과 비용이라는 친구를 알 수가 있죠. 자, 수익은 그냥 간단하게 장사에서 번 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에서 쓴 돈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쉽게 우리가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번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번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러면 자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 기업에 있어서 사장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많이 늘어난다. 즉, 장사를 잘해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장돈이 늘까요? 줄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본이 증가되고 자본을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본이 증가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제가 요 자산하고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비용과 그 다음에 수익에 관련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에 관련된 그 개념. 자, 이 지금 요 부분에 관련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계를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여러 그 시험 과목에 제가 이제 과목을 가리키는데 이 원리만 알아도 대한민국의 모든 회계학 시험은 두 문제는 맞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자산이 증가하면 자, 자본도 덩달아 같이 증가하게 되지만 부채는 상대적으로 꾼 돈은 어떻게 돼요? 예전에 꿨던 돈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나 자본이 금액이 늘어나는 게 비해서는 좀 작게 되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되면 자본도 뭐가 되고 증가되고 반대로 비용과 그 다음에 수익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한 거고 상대적으로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즉 수익이 많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세금도 어떻게 될까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하는 부분이 되죠. 자, 반대적으로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자본도 줄어들게 되겠죠. 당연히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채는 증가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용은 늘어나게 되고 수익은 뭐가 된다? 감소되면서 자, 장사를 못했으니까 세금도 적게 낸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자산도 증가하게 되고 수익도 증가하게 되고 세금도 많이 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지만 반대로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장돈을 뭐한다?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했다라는 얘기인데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증자나 감자라는 게 있어요. 자, 증자나 감자는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감자는 발행했던 주식을 소각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그 자본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런 자본 거래를 제외한, 즉 순수한 영업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고 팔고 우리가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수익과 비용의 거래에서만 발생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수익과 비용으로 우리가 따져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업 비용이라고 하는 거와 영업 외 비용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업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된 이런 얘기는 뭐예요? 주인공이 되는 이런 얘기예요. 주된 영업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된 영업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기업을 차리는 이유는 상품이나 무엇을 판매한다, 제품을 판매를 해서 어때요?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된 영업 활동이다. 물론 이제 용역 같은 경우도 있죠. 사람의 행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버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업 외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 같은 거를 은행에 입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다든지, 또는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된 영업 활동이 될 수 없잖아요. 제조업인 경우에. 물론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된 거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 활동에 해당이 되니까 임대 사업자는 주된 영업 활동이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의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회사를 차린 이유가 뭐예요? 주된 목적은 제조를 해서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겠다. 마찬가지 건설업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 본의의 그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진 발생하는 비용을 영업비용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 발생되는 것, 즉 이자 비용이라든지 또는 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손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영업 외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도 마찬가지 주된 영업 활동이죠. 매출원가는 뭐냐면 내 원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연필을 공장에서 50원 주고 사와서, 자, A라는 친구한테 1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100원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내 원가잖아요. 그 판매를 하기 위한 내 원가다 하여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매출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원짜리를 100원에 팔았으니까 나는 순수한 이익이 얼마큼 생겼어요? 그쵸, 50원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순이익이라는 말과 수익이라는 말, 그 다음에 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필을 갖다가 50원에 사왔으면 이것을 비싸게 팔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점포도 얻어야 될 것이고, 그쵸? 또 직원들 인건비도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매하기 위해서 발생된 비용,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된 거다라고 해서 이것을 영업비용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법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체를 이루었다, 2인 이상을 우리가 단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단체를 이룬 것을 법인이라 하고, 이 법인이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차감을 하고 뭐가 나온다? 당기 순이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T자 계정의 형태로 봐서, 자, 우리가 대변에는 무엇을 적느냐 하면 수익을 적고요. 차변에는 뭐를 적는다?
비용을 적어서 자, 수익이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600원이라면 나는 6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았으니까 순수한 이익이 얼마 생겼어요? 그쵸, 400원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꼭 우리가 알아둘 거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런 원리가 있었잖아요. 그 무슨 원리라고 그러죠? 그쵸,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모든 재무제표는 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뭐가 존재한다? 등식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이 크면은 비용보다 수익이 크면 뭐가 생긴다? 당기 순이익이 생기고 반대로 자, 수익은 1,000원인데요. 비용이 1,500원이 발생을 했어요. 장사 못했죠. 자, 500원만큼 부족한 쪽에다가 맞춰놓고 합계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비용이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당기 순손실이 생긴다. 이런 개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무엇을 배울 거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요. 자, 손익계산서의 유형은 이렇게 T자의 형태를 취해서 자, 이렇게 T자의 형태를 취해서 대변에는 수익을 적고 차변에는 비용을 적은 다음에 자, 수익이 지금 8,000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비용이 지금 우리가 어때요? 6,100원만큼이 비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빼주게 되면 자, 항상 합계는 맞춰줘야 되니까 수익이 더 크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익이 크면 뭐가 생긴다? 당기 순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정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손익계산서를 잠깐 보면 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자, 까지 1년 동안에 내가 영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차변 쪽에는 상호를 적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단위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00원 단위냐 뭐 10,000원 단위냐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숫자가 커지니까 이 단위 표시를 꼭 해줘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보고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줄에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쭉 적어서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것을 보고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둘 다 계정식을 작성하나 보고식을 작성하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게 되면 뭐가 생긴다? 단기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해 이런 얘기거든요. 단기 순이익이 생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반대로 비용이 크다면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을 했을 때는 뭐가 생긴다? 단기 순손실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아보는 공식이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손익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대변에 우리가 뭐가 들어간다? 수익, 장사에서 번 돈이 들어가고 차변에는 장사에서 쓴 돈, 즉 비용을 우리가 적는다는 거 약속하고 전 세계에 언어만 다를 뿐이지 수익은 대변에 적고 차변에는 뭐가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사의 수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익이 많이 생길 것이고 이익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주식회사에서 나중에 뭐를 받을 수 있다? 배당금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시세 차익도 뭐가 된다?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에 기대감도 있고요. 나중에 주식을 많이 보유하면 의결권, 즉 뭐예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이처럼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장사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 등을 볼 수 있고 장사를 잘하니까 요번에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주식을 비싸게 팔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대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 하면 우리 손익계산서의 식구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수익이다라고 하는 점 잠깐 볼까요? 자,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장돈이 번 돈이 많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장돈이 증가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 기업에서는 사장돈을 뭐라고 한다? 자본이다 라고 하잖아요. 자본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번 돈이 많아지게 되면 사장돈도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본의 무엇을 나타낸다?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수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방금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자, 대변에 뭐가 들어가고요? 수익. 차변에는 뭐가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수익의 식구들을 갖다가 대변에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수익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에도 계정 과목이 되게 많아요. 한 보통 300, 수익과 비용의 계정 과목이 보면 3, 400개 정도가 되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계정 과목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 계정에 대해서 잠깐만 보시게 되면 수익은 번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매출했다라는 얘기는 팔았다 이런 얘기죠. 그쵸? 팔았다. 그런데 이익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원가다, 매출 원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팔기 위해서 사갖고 온 원가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50원의 연필을 사갖고 와서 자, 100원에 판매를 했어요. 자, 100원에 판매를 했다면 얼마큼 이익이 생겼어요? 당연히 50원만큼 순이익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이때 내가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비싸게 팔면 뭐가 생겼어요? 상품 매출 이익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원가 이상으로 이런 얘기는 내가 매출 원가보다도 비싸게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때 생기는 이익을 뭐라고 한다? 상품 매출 이익이다. 반대로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내가 손해를 본 거죠. 예를 들어서 50원에 사갖고 왔는데 4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럼 나는 얼마큼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쵸? 우리가 10원만큼의 손실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실을 입었을 때는 마이너스 표시보다는 이렇게 삼각형이나 또는 이렇게 가로치는 것을 마이너스 즉 빼줘라 뭐 뺀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을 표시한다는 얘기는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면 순이익이 발생을 했구나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를 받으면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자 수익이다. 자, 우리가 이자는 어떻게 할 때 이자를 보통 받나요? 그쵸?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예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 뭐를 받는다? 그죠? 이자를 받죠. 즉 저축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자를 받는데요. 이자를 이렇게 받으면 뭐라고 한다? 이자 수익이다. 반대로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이자를 주면은 우리는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자 비용은 어느 때 나가요? 내가 대출을 했다거나 돈을 차입해 왔을 때, 차입금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익과 비용에는 반대 계정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상품을 앞에 싸게 팔면은 상품 매출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상품을 비싸게 팔면 상품 매출, 이익,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반대로 이자를 주면은 이자 비용, 상품을 싸게 팔면 상품 매출 손실 이렇게 들어간다. 자꾸 반복만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요. 이것도 알파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회계를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암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료다. 임대하다는 얘기는 빌려주다는 얘기예요. 빌려줄 때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집세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세를 받으면 우리가 임대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집세를 주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임차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실무에서 어떻죠? 오늘 임대료 내야 돼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임대료는 받는 사람이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집세를 주면은 뭐라고 한다? 임차료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꾸로 얘기하죠. 임대료 내야 돼. 이러다 보니까 보통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세를 받으면 우리는 임대료다 이렇게 보시고, 집세를 주면은 뭐라고 한다? 임차료다 라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집세를 받으면 임대료 이렇게, 또 집세를 주면은 임차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서비스라든지 또 행위 라는 것을 제공받았을 때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 우리가 받는 게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받으면 뭐라고 한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수수료를 주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수입 수수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것을 지급 수수료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이 설정돼서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수료 수익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형자산이라는 얘기는 있을 유자에 형태형자를 띈 거거든요. 그래서 만지거나 볼 수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이런 얘기예요. 물리적 실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유형자산은 토지나 건물, 또 기계장치, 또 뭐가 있어요? 비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비품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기계장치, 차량 방구 이런 것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산을 우리는 유형자산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영업용으로 사온다라고 했었죠. 왜? 사오는 목적이 뭐니? 그랬더니 회사에서 쓰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사용하고 나서 중고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팔고 싶다. 중고 매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사용하게 됐을 때 사용한 금액을 빼고 중고로 팔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나중에 제가 감가상각에 대한 것은 차후에 얘기를 들어가고요. 일단 내가 취득원가가 100원짜리를 자, 내가 사용하다가 뭐 70원에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30원만큼 손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처분 손실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것을 110원에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10원만큼이 이득을 본 거니까 이런 자산에 대해서 비싸게 팔았다라고 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고, 반대로 싸게 팔았다 하면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이상으로 처분하게 되면서 생기는 이익을 뭐라고 한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싸게 내가 잡이익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있죠. 빈병 팔게 되거나 또 이런 그 고물 같은 거 팔아서 돈을 받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자비 또는 우리가 뭐 부가 차손이라든지 뭐 단수 조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비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길 가다 돈을 주게 돼도 자비익 이렇게 이제 쓰게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이제 수익 계정이다라고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가 있느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비용 계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용. 자, 비용에는 이제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친구는 장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쓴 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쓴 돈이 많게 되면 사장 돈이 어떻게 돼요? 사장 돈이 줄어든다, 늘린다. 줄겠죠. 줄어들어요. 즉, 사장 돈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뭐 한다? 감소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비용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비용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담을 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에서 모은 돈, 쓴 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장사에서 쓴 돈을 우리는 비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자본이 뭐가 된다? 즉, 사장돈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영업비용하고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으로 우리가 구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 영업비용이라는 얘기는 주된 거래,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거. 이거는 주되지 않은 거, 그 외적인 거에서 발생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제조업을 하는데 공장을 하나가 비어서 임대를 줬다든지 뭐 이런 임대 수익이나 또는 여유자금을 어때요? 은행에다가 CD나 CP나 이런 CMA나 이런 데 놓고 이자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 등을 우리는 주된 영업활동하고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생기는 것을 임대수익 하는데 이건 비용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임차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있죠. 영업 외적인 거죠. 그죠? 영업 외적인 거니까 뭐 기부금이라든지 또는 내가 대출을 받으면서 발생된 이자 비용 이런 것 등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비용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니까 볼게요. 우리 앞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상품을 싸게 팔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가 이하로 상품을 싸게 팔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싸게 팔면 뭐라 한다? 상품 매출 손실이다. 그 다음에 또 이자를 주면은 이자 비용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내가 꾼 돈을 차입금 우리가 보통이 돈을 금전 소비대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금전 소비대차다라고 하는 것은 빌려주거나 대여금이라든지 또는 꾸는 사람을 우리가 차입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 꼭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되는 거가 뭐냐면 바로 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빌려준 사람은 받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꾼 사람들은 뭐가 된다? 돈을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를 주면은 뭐라고 한다?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차입금이라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집세를 주면은 뭐라고 한다? 이자 비용. 앞전에 우리가 집세를 받으면 임대료로 했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를 빌리고 나서 사용료를 지급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집세를 주면은 임차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를 갖다가 주는 거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 행위나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받고 이런 행위를 제공받고 하는 거. 자, 그런 것 등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법무사에 가서 상담을 하고서 수수료 내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부분, 또 은행에 가서 송금 수수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자, 송금 수수료 같은 경우도 내는 경우도 수수료 비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를 주면은 수수료 비용, 자,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수익이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을 뭐라고 하냐면 급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우리가 급여.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엔지니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을 임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거 일용직인 사람들이 있죠. 기업체에서 하루 이틀 정도 잡일시키고 나서 지급되는 거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잡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 자, 엔지니어나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임금, 사무직. 보통에 우리가 이 급여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직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 사무직에 관련된 사람. 그럼 물어볼게요. 공장장은, 자, 공장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은 급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임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정답 먼저 얘기하면 급여예요, 급여. 왜요? 공장장은 생산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임금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이 공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즉 관리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 계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라고 쓴다는 거, 임금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업무차 택시를 타거나 또 버스나 또 지하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비행기를 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제주도 출장을 가게 되면 하루 또 뭐 해야 돼요? 숙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숙박 같은 경우도 여비교통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스나 택시나 업무를 위해서 업무차 내가 움직이는 교통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비 교통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통신비다라고 나와 있는데 통신비는 뭐 하는 거예요? 뭐 요즘 뭐 전화, 뭐 핸드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통신비가 되겠고요. 또 우편, 뭐 등기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 많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통신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타 이제 통신비에 대한 거 옛날에는 그 무역 같은 경우에 텔렉스라는 게 있는데 요즘 뭐 그런 거 없죠. 뭐 요즘에는 이제 팩스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통신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라고 그랬죠. 열을 내거나 수도요금 같은 경우 그래서 수도나 전기, 가스에 관련된 비용. 자, 우리가 이제 그 재무회계를 배우는 거니까 공장회계에서는 우리가 전기 요금을 전력비라고 따로 쓰고 도시가스비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자 하는데 여기서 수도요금은 순수하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사업소에서 우리 수돗물을 정제해 가지고 수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수에서 퍼올리는 것들은 무료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도요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정제해 가지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제공받는 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 한전이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이런 비용들, 즉 사무실에서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수도 광열비다. 자, 그 다음에 사무용 볼펜이라든지 장부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모품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모품에 관련된 거 나왔으니까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소모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 소모품과 소모품비가 있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소모품은 자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 비용, 이 B자가 붙어 있으면 지출할 B자거든요. 그러면 원래는요, 소모품이다라고 하는 거 어떤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 복사용지, 연필, 장부, 뭐 토너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런 것 등에 사갖고 왔을 때, 즉 미사용인 경우에는 원래는 소모품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을 했을 때는 소모품비라고 적는 것이 원래는 맞는데, 우리가 소모품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소모품비라고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일이 쓰나 소모품이라 쓰나 소모품비라 쓰나 둘 다 맞지만 나중에 결산 때만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할 때, 나중에 제가 수정 분계도 설명을 할 거예요. 분계할 때만 미사용액과 사용액을 구분해서 결산서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모품 또 소모품비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 다만 내가 일관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랬다 저랬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비용을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세금과 공과다. 이건 이제 계정 과목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계정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재산세다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나오죠. 9월달하고 10월달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데, 이 재산세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관련된, 즉 우리가 회사의 보유예요. 즉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는 경우에 세금과 공과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세도 1년에 두 번 나오죠. 그죠? 그래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 또 뭐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세금과 공과로 쓴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우리가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한번 들어보셨나요? 자격증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회비를 내게 되면 세금과 공과.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도소매 협회, 또 무슨 협회에 우리가 가입하는 경우가 있죠. 무역협회, 그 다음에 뭐 기계협회, 무슨 협회, 이렇게 협회에 가입하는 거, 그때 협회비를 내게 되는데, 이때 협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데, 단 사적인 모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라이온스 클럽이나 가로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동창회, 종친회 이런 것 등은 우리가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적십자 회비라든지 뭐 여러분들 왜 기부 같은 경우들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적십자 회비 같은 경우도 바로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과 공과는 또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우리가 이 4대 보험이 나와 있는데, 이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4대 보험은 뭐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그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하고 장기 요양에 관련된 것도 건강보험에 관련돼서 같이 포함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게 4대 보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뭐 우리가 그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100%를 내야 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50%를 사업주가 부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5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이걸 100%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주가 건강보험료 50%를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것을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본인은 우리가 이제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처리하는데 그걸 나중에 처리를 할게요. 자, 일단
사업주가 직원을 위해서 50%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때는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50%의 부담을 할 때 이때 세금과 공과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는 보험료, 또 산재보험료는요 사업주가 100%를 다 부담을 해요. 이거는 그냥 보험료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사업주가 50%를 지원해 주게 돼도 이때 세금과 공과로 처리가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뭐 화재보험료나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를 이제 들게 되는데, 보통의 화재보험료다라고 하게 되면 건물을 갖다가 가진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동차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가입을 안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죠. 이때 화재보험료를 내거나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험료다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선전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TV나 또 신문 또 이런 부분에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CF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쓴 돈을 우리가 광고 선전비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뭐 이런 데다가 구인구직 광고를 많이 하죠. 이런 것들도 광고 선전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다라고 하는 것은 운반할 때 든 돈을 뭐라고 하느냐면 운반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매출할 때 우리가 발생되는 비용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운반비다라고 보면 돼요. 매출할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알아두실 것이, 상품을 우리가 사는 것을 매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파는 것은 매출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 때 들어가는 운임에 대한 거, 운임, 내가 상품을 살 때 들어가는 운임은 전부 다 매입할 때의 원가로 포함을 한다라는 점, 매입 원가에 포함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연필을 50원만큼 사갖고 왔는데 연필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때요? 용달차를 부르겠죠. 그래서 용달차를 불렀더니 10원만큼의 운반비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내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원에 팔아야지만 원가가 되는 거죠. 이처럼 매입 원가에 상품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운임은 이렇게 매입 원가에 포함하지만, 상품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운임은 운반비라는 친구를 쓴다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매출할 때 발생하는 것을 운반비 이렇게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량에 관련돼서 발생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어야지만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우리가 수선을 하거나 또는 엔진 오일을 갈거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도 차량 유지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주차비를 냈다거나 이런 것들도 차량 유지비, 그러니까 차량에 관련돼서 발생되는 비용은 차량 유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소인세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신문을 본다거나 잡지,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제본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 사진을 현상하는 경우도 있죠. 자, 사진을 현상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도서인쇄비다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매매 금융자산 이런 얘기는 유가증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증권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 단기매매 금융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분하는 거, 즉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원가 이하로 싸게 팔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기매매 금융자산 처분 손실이다. 뭐 예를 들어 싸게 내가 100원에 샀는데 이거를 70원에 팔았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내가 유형자산을 싸게 팔았을 때 손해보는 거죠. 원가 이하로 팔았을 때 생기는 손실들을 우리가 얘기한다. 잡손실은 어떤 거예요? 도난이라든지 손실을 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비용 계정 과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좀 아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친구가 있는가 또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계정 과목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자, 이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친구를 배웠는데 자,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아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본, 회사의 사장돈이 늘어나는 것을 알았고요. 반대로 비용이 크게 되면 반대로 자본이 감소되는 이런 형태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잘했냐 못했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장돈이 늘었니 줄었니 이것을 알아보는 것을 재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재산법에 관련돼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자산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부채와 자본을 더해준다.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등식이고 반대로 자본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게 되면 된다. 자, 우리가 앞전에 배운 것처럼 무슨 원리 때문에 대차 평균의 원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자본이 나오는 걸 알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산법에 관련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법은 즉 사장돈이 늘었는가, 즉 자본을 가지고서 순이익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재산법이다 이런데 자, 우리가 이제 시작을 기초로 하고 끝나면 뭐라고 하느냐면 기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장돈을 우리가 이제 자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 자본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시작을 뭐라 한다고요? 기초, 끝나면 기말. 제가 예를 들어서 붕어빵 장사를 할 때 1,000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 자, 자본금이 늘어난 거예요. 얼만큼요? 500원만큼 늘어났죠. 그죠? 그러면 500원이 왜 늘어났겠어요? 당연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500원만큼의 뭐가 생겼다? 단기 순이익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처럼 기초보다 기말 자본금이 크면 바로 단기 뭐가 생긴다? 순이익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기초 자본금이 1,000원인데 불구하고 내가 700원이 사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300원만큼의 뭐가 줄었죠? 자본금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300원만큼 뭐가 생겼다? 단기 순손실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요번에는 기초 자본금이 더 어때요? 크죠, 그죠? 1,000원하고 700원 중에서 기초 자본금이 더 크잖아요. 그죠? 기초가 크게 되면 내가 사업을 할 때 시작하는 돈보다 끝나고 보니까 사장 돈이 까먹어졌잖아요. 이렇게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가지고 기말이 크면 뭐가 생긴다? 순이익이 생기고 반대로 기초가 크다면 기초가 크다면 뭐가 생긴다? 순손실이 생기는 것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재산법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공식이 바로 기초자본 1,000원에다가 단기순이익이 500원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기말자본금은 얼마가 된다? 1,50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면 되겠고 기중에 추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자본을 가지고서 단기순이익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쵸, 재산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법에 대한 것을 재무상태표에서 나타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즉 자산이 지금 6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이죠, 기말.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이렇게 있고 기초란 얘기는 뭐예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자산은 25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자, 부채는 그대로 5만 원을 빌려 있는 상태고 자본은 즉 사장돈이죠. 자, 사장돈이 2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우와. 지금 어때요? 사장돈이 55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기말자본금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얼마가 늘어났어요? 35만 원만큼 순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말자본금이 크다면 뭐가 생긴다? 단기 순이익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말자본금과 기초자본금을 비교해서 기말이 크면 뭐가 생겨요? 그쵸? 단기 순이익이 생기고 반대로 기초자본금이 크다면 뭐가 생긴다? 단기 순손실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순이익이 생기는 것은 수익이 커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뭐가 생긴다? 단기 순이익이 생기는 것이 되겠고요. 반대로 비용이 크다면 비용이 크다면 뭐가 생겨요? 단기 순손실이 생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손익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순이익을 구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재산법과 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손익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처럼 한 회사에서 단기 순이익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도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일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게 바로 손익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익이 크다면 뭐가 생겨요? 단기 순이익이 생기고 반대로 비용이 크다면 우리가 단기 순손실이 생긴다. 이게 바로 손익법이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제 하나 문제 풀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기초자산이 350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기초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기말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차변에는 뭐가 들어간다? 자산, 부채, 자본. 여기 기말에도 자산, 부채, 자본을 적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기초자산이 350원. 그 다음에 기초부채가 150원. 그쵸? 그 다음에 기말부채라고 그랬죠. 그죠? 기말부채가 자 얼마예요? 110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익과 비용도 한번 손익계산서에 기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대변에는 수익을 적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뭐가 들어간다? 비용을 적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100원, 그 다음에 비용은 70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장사를 잘했죠. 얼마큼? 30원만큼 뭐가 생겼어요? 수익이 크니까 단기 순이익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말자본 안에는 기말자본금 안에는 기초자본과 단기순이익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기초자본을 구해야 되는데 기초자본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자본을 몰라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왜? 무슨 원리 때문에? 그쵸?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자본이 지금 200원만큼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말도 마찬가지 구해야 되는데 자산도 모르고 자본도 모르는 상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손익법에서 단기순이익 얼마를 구했다? 30원을 구했기 때문에 기말자본금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기말자본금이 얼마 나왔다? 340원. 그러면 우리가 자본을 몰라 어떻게 구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구할 수 있죠. 왜? 무슨 원리 때문에?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손익법하고 재산법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수익과 비용의 개정 과목은 무조건 암기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몇 개 안 되니까 꼭 암기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